1995년 3월 20일 아침 도쿄엔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출근을 하기 위해 알람 소리를 듣고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넥타이를 맨 뒤 여느 때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그런데 도심부를 통과하는 주요 노선의 5개 차량에서 웬 괴한들이 마구잡이로 이상물질을 살포해버렸습니다. 가짜 수염을 붙인 그 남자들은 일본의 사이비 종교단체인 옴 진리교 신자들이었고 그들이 뿌린 건 독가스인 살인이었죠. 이후 도쿄 지하철 살인사건이라 명칭이 붙게 된 이 무차별적 테러 행각으로 14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1995년 11월 최후의 전쟁으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던 옴 진리교 교주 아사로 쇼코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교주의 그 예언이 옳다면 아마겟돈이건 적 그리스도건 뭐가 됐던 간에 종말이 알아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걸 왜 자신들이 직접 실현하려고 한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계시의 신비로움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예언을 옳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류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도들은 직접 살인가스를 살포할 만큼 교주 아사라 쇼코의 무오류성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켜줘야 될 저 무오류성은 이미 오류일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째서죠? 답은 간단합니다. 신도들에게 옴 진리교는 절망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 즉 진리로서 선택됐기 때문입니다. 각자 기대하는 바가 다르듯 여기서 절망이라는 것 역시도 여러가지 얼굴을 갖습니다. 누군가는 최소한의 의식주만 만족돼도 행복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윤택한 삶 속에서도 견디기 힘든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강, 숭고, 사랑, 불안, 야망, 존엄, 권태, 분노, 우울 등 인간의 자살 동기는 무궁무진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옴 진리교 신자들 중엔 경제적으로 내몰린 극빈자나 불치병 환자도 있었지만 반대로 번듯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고학력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살인가스를 살포했던 이들 중 한 명인 하야시 이쿠오는 전도 유명한 심장외과의였죠. 그가 옴 진리교에 들어간 이유는 이 세상엔 자신을 대신할 의사는 얼마든지 있지만 옴 진리교에서 부여한 소명은 오롯이 자신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야시 이쿠오에겐 대체될 수 없을 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절망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절망들은 1991년 3월 대출 총량 규제를 기점으로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더욱 큰 묵시록적 탄력을 받게 됐죠. 일본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니 세상도 정말 망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반복컨대 신도들에게 옴 진리교는 절망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 즉 진리로서 선택됐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온 것이 옴 진리교였는데 여기가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허무 속에 홀로 내던져질 바엔 미망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있길 택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라고 말했다던 카이사르는 꽤나 순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고 싶은 현실이 없을 땐 아예 그 현실을 발명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칼을 맞은 모양입니다. 자오가 계속 말하자면 요청됐던 아사라 쇼코의 무오류성은 아비규환이 된 도쿄에서 관찰된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지하철 살인사건 이후 옴 진리교 신자들을 인터뷰했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본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죠. 이곳이 바로 심연입니다. 여기서 정신병은 병이라기보다는 기호품으로 거듭납니다. 소위 윤리나 죄책감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미끄러지고 구부러지는가를 보고 있노라면 소름이 돋을 정도이죠. 그리고 이 소름 끼침의 근거는 아마도 저들의 생각 자체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 이르는 여정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우리도 얼마든지 옴 진리교가 될 수 있습니다. 발화 조건을 갖췄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다면 옴 진리교 얘기를 왜 꺼내놨는가? 사이비 종교는 종국적인 측면에서 철학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화학요법부터 외과수술까지 모든 치료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병을 치료하지 못한 환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른바 생명의 물이나 사기꾼의 맹물을 수백만 원을 주고서 구매하게 되는 것처럼 최후의 방편이 된 철학은 밑도 끝도 없이 이상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철학에 접근할 때에는 철학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철학에 이끌리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반성해 봐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철학은 최후의 대안, 즉 궁극적인 심급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하자면 실제로 철학에게 최종 심급으로서 영향이 없더라도 철학에게서 답을 구하려는 강교하거나 혹은 절박한 이들에 의해 그러한 권위가 부여됩니다. 덕분에 철학의 역사엔 칸트, 헤겔, 마르크스, 프로이트, 하이데거 등 특정 철학이 교조화된 사례들이 넘쳐나죠. 그러니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혹은 어쩌다가 철학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이라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철학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개미 지옥으로 발을 딛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세계에 대한 과한 염세주의나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진 철학들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교회를 향해 쏟아냈던 힐라는 철학적 사유의 시금석으로 삼을 만합니다. 여기서 니체는 소위 진리라고 일컬어진 것이 구성되는 기반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그 진리가 삶에 대한 적대감이나 혹은 세계에 대한 극단적인 무능력, 즉 퇴락에 기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집요하게 묻고 있죠. 만일 그렇다면 그런 식의 진리는 세계에 대한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파괴하게끔 유도하게 됩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옴 진리교 신도들처럼 분명 바깥 세상엔 여러 잠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서 아사라 쇼코의 묵시록적 예언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즉 퇴락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옴 진리교식 진리는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비판이나 전략적인 저항이 아니라 그냥 세계가 멸망해야 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종말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어차피 종말을 맞이해야 될 만큼 타락한 이 세계를 개선할 필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종말이 예정됐는데 못하러 애쓰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종말론적 세계관이 은밀히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주체의 무능력 그 자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 일체를 면제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염세주의나 종말론적 세계관을 피한다면 진리에 닿을 수 있을까요? 정신은 더 나은 진리로의 사유운동을 계속한다는 것이 헤겔의 변증법이었죠. 그러나 니체 같은 계열의 철학자들은 되레 진리나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 따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진리나 세계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뒤집어 버립니다. 진리로 인해 그 진리 외의 다른 풍부한 생각들이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다는 힐란을 쏟아냈던 거죠. 1883년 메모에서 니체는 이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인간은 진리 없는 세계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이 세계엔 진리는 없고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여러가지 생각과 의견들이 무수히 소용돌이 치는 아주 그런 뭐 창의적으로 혹은 절망적으로 좌우지간 다양한 그런 공간이 바로 니체가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후기에 적었던 책 제목 자체가 이미 우상의 황혼입니다. 이 황혼이 저무는 것처럼 이 수많은 우상들, 정신의 우상들이 다 저물고 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후기 저작을 펼쳐보면 실제로 소크라테스부터 뭐 칸트, 루소, 쇼펜하우어 등등 당대 유럽 정신사의 영웅적인 존재들이 모두 하나하나 다 매우 가혹하게 비판됩니다. 그냥 비판이 아니죠. 망치질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망치를 들고 어떻게 철학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멘트가 박혀있는 저작이 바로 우상의 황혼입니다. 네, 아주 골 때리는 저작이죠.
근데 뭐 그래서 니체의 이런 방식, 이런 세계관 생각이 진리인가? 만약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 일단 니체의 이런 생각이 매우 논쟁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별명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사유의 다이너마이트. 그 정말 논쟁적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비판, 논쟁, 토론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검증하기에는 자리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철학사가 앞으로 논의가 기니까 철학사를 하나하나 푸는 과정에서 아마 그 단면들을 조금씩 하나하나씩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 순간들을 위해서 일단 미뤄두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철학의 교조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접종, 딱 그 정도로만 니체를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역시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네요. 남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흩어졌던 것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시 끼워 맞춰지기 마련이다. 홍중성 작가의 5년 만의 신작 장편소설 카르마폴리스. 릴레이 서재에서 먼저 만나보세요.